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회계원리 강의. 자, 오늘은 제3장 포괄손익계산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1절에 포괄손익계산서란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는 특별히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시켜서 작성하는데 그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더 연결해서 이제 오늘은 손익계산서 작성 부분이고요. 또 특별히 IFRS의 경우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전통적인 우리가 기존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것을 작성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좋겠는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잠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우리가 회계보고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손익계산서란 여기서 경영 성과는 특별히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그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반대로 적자 같은 경우는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현금 기준을 사용을 하지 않고 주로 발생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관계없이 실제 그 회계 연도에 회계 기간에 수익 비용이 실제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런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수익 비용의 어떤 인식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은 표시하는데 특별히 실현주의 기준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표시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 우리가 이제 3번이네요. 순서가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양식에는 두 가지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그래서 계정식은 손익계산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왼쪽에는 비용을, 오른쪽에는 수익을 보고하는 방법이다. 보고식은 손익계산서 위에서부터 수익을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의 양식도 작성 방법에도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을 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대신에 주로 보고식만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계정식, 보고식 모두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주로 보고식에 의해서만 작성을 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봤지만 이렇게 손익계산서 보고식의 예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고요. 먼저 표시했고 또 비용을 아래에 표시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회계원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공부해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손익계산서는 그 발생 원천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이르는 동안 이익은 몇 단계를 구분해서 다단계식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기순이익, 되게 아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이익이 주로 단기순이익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회계를 조금 더 공부하는 사람은 단기순이익 말고도 손익계산서 안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을 같이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에서 수익이란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본의 증가에 가는데 수익에는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출액, 그 다음에 금융수익과 기타 수익.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영업활동,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했었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래서 영업활동은 그 기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어떤 활동, 용역회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상품 매매회사 같은 경우는 그 상품 자체를 파는 것,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그래서 그 활동을 우리가 영업활동이다 하는데 결국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한 금액이 뭐가 된다? 매출액. 그래서 그 매출액은 수익, 기업이 수익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수익과 기타 수익이 있네요. 자, 이거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재무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이렇게.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매출액이 되겠고,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수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이 있어요. 야, 그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고 일반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금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당연히 뭘 받아요? 이자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장 뭐 금융회사 같으면은 금융기관 같으면은 이제 이자를 받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 수익이 되겠지만은 제조업체는 그 자체가 어떤 핵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이 포함을 안 되고 여기에 금융수익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매출액과 핵심 그 수익과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기타 수익에는 이런 게 있네요. 배당금 수익, 임대료 수익, 단기금융자산 평가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배당금 수익은 다른 회사의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취득을 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 수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건물을 빌려주고 있어요. 빌려주는 걸 우리가 임대, 내가 빌리는 건 임차, 빌려주는 건 임대. 그러면 이 임대는 뭐예요? 내가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받는 돈을 우리가 임대료 수익 항목입니다. 단기금융자산 평가이익에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같은 걸 취득했어요. 그 취득한 걸 우리가 취득했을 때 단기금융자산이라고 불러요. 단기금융자산. 그런데 단기금융자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취득했는데 15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5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50만 원 올라간 부분은 단기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유형자산은 갖고 있던 걸 처분했어요. 상품이 아닌데 이제 그거를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 싶어서 처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익 항목은 수익 항목인데 이것들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고 제품을 사고 팔고 하는 핵심 수익사업과 와는 구분된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에서 발생했다 해서 금융 수익과 또는 기타 수익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 보도록 합시다. 비용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자본의 감소액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자본의 감소액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 한대요. 자, 크게 5가지로 여기서 표시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매출원가, 두 번째 판매비, 세 번째 관리비, 네 번째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이런 비용들이 있네요. 자, 그 중에서 먼저 그러면 매출원가를 봅시다.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취득원가 혹은 제공된 용역의 원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판매된 상품은 뭐가 된다? 매출이 된다. 매출 수익. 자, 그러면 그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뭐냐? 매출원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서비스 기업,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의 원가가 뭐가 된다? 매출원가가 된다.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입니다. 이거는 상품의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판매원의 급여, 광고 선전비, 물류원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판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물류원가는 이제 운송비, 운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비, 기업의 일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사원의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품이나 건물의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관리비는 이제 기업 전반 일반 관리 활동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는데 뭐 관리사원의 급여, 그러니까 뭐 경영자, CEO 급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 우리가 빌려주는 건 임대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우리가 빌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빌려서 사용 임차해서 사용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뭐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관리비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네요. 감가상각비에서 우리가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 우리가 건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가 뭐 그만큼 뭔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하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 감가상각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나 건물 등과 관련된 보험료, 뭐 화재보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관리비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입니다.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 아까 금융비용과 아까 뭐였죠? 기타 수익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에서 발생하는 거. 금융비용 중에는 이자비용. 그래서 이자비용은 뭐 우리가 차입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부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를 지급.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무슨 뭐 이자 비용. 내가 이자를 받는 경우는 이자 수익, 그거는 수익이고 여기서 내가 이자를 주는 거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비용이고 금융비용에 속합니다. 자, 기타 비용, 단기금융자산 평가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재해손실 이런 게 있네요. 자, 단기금융자산 평가손실은 뭐 자, 다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걸 우리가 취득했어. 그럼 취득한 걸 우리가 단기금융자산이라 하는데 평가손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져서 7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얼마 내려갔어요? 30만 원 내려간 거죠. 그럼 30만 원 부분을 우리가 단기금융자산 평가손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우리가 아까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을 처분했어요. 만약에 상품을 이제 처분한 경우는 이제 위에 수익 우리가 매출에 들어갔는데 이제 상품이 아닌데 기타 이런 건물이라든가 취득을 하면 했다가 이제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손실이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만약에 이익이 발생해서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기타 비용입니다. 재손실에서 뭐 화재가 발생했어요. 아니면 뭐 홍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물이 소실됐어요. 이런 것들은 재손실에 포함된다. 자, 5번입니다. 그 법인세 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세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는 주로 법인 형태를 많이 뗍니다. 그래서 해서 법인 형태를 많이 떼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 경영활동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관련해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해야 할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인세, 이렇게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용이 총 5가지 형태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손익계산세 구성요소에서 이익을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수익,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뭐가 이익이 계산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익이 적어도 여기에서는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매출총이익. 두 번째 영업이익. 세 번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 당기순이익 4가지. 주당순이익은 별개고요. 자, 그러면 매출총이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뭐였죠? 수익에서 매출액에서 비용, 매출원가를 마이너스 시키면 결국 뭐다? 매출총이익이다. 아, 상품이나 제품을 실제 판매한 금액에서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마이너스 시킨 것이 매출총이익이구나. 그러니까 순수 판매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우리가 매출총이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위에서 계산된 매출총이익에서 뭐를 마이너스 시킨 거? 판매비와 관리비를 마이너스 시킨 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는 판매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 관리비는 회사 전반에 관련해서 관리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 마이너스 시키면 뭐다? 영업이익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뭐 영업이익에다가 위에서 계산한 영업이익에다가 플러스 금융수익과 기타 수익. 앞서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 마이너스 시켜. 그럼 그것이 뭐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여기에서 뭘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을 마이너스 시킨 거.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좀 기네요. 상당히. 근데 막 별거 특별한 의미 없어요. 이건 뭐야? 법인세 비용, 아까 법인 세금이라고 했어요.
그 법인세 비용을 차감전 마이너스 하기 전에 뭐다? 순이익이다. 결국 뭐야?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금액이 뭐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결국 뭐 마이너스 시키자? 법인세, 세금 마이너스 시키자. 그러면 뭐가 계산된다?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고 추가로 여기에서는 이제 EPS라고 해서 우리가 주당순이익이라는 것이 계산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당순이익은 뭐에서 뭐를 마이너스 시켜서 계산된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업이 발행한 보통주 1주당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기업의 성과지표. 국제회계위원회에서는 주당순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본문에 표시하고 그 산출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그래서 주당순이익은 결국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우리가 분자 분모가 있어요. 분자 분모가. 그러면 분모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분의 그 이제 분자는 당기순이익, 보통주 당기순이익에서 그것이 그러면 올해 년도 결국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만큼 나왔는가.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당순이익을 계산해서 결국 뭡니까? 주당순이익이 높으면은 주식값이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당연히 높을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주주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많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서 배당금이 많아지면 그런 기업일수록 주식값이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주당순이익을 포함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이익들이 표시될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해서 통해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데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런 것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두 가지가 있었을 때요. 하나가 뭐 자본비교법, 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한 손익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자본비교법은 한번 봅시다.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공부했었지요. 자본은 뭐다? 뭐에서 뭘 마이너스 시킨 거?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시킨 것이 자본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순자산이라고도 부른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그것이 자본이다 했는데 그럼 그 자본의 기말자본은 마지막 회계 결산 우리가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인데 2020년의 기말자본이란 뭐 12월 31일 날 마지막에 있는 자본 그것이 기말자본.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자본은 뭐 2020년 1월 1일 날 있었던 자본 전년도에도 넘어온 거 그럼 그게 기초자본이에요. 결국 기말자본 12월 31일 현재 기말자본에서 1월 1일 날 있던 기초자본을 차감 마이너스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꼴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회사가 이런 와중에 이제 요 회사가 이번 회계년도에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줬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자. 당기순이익에서 기말자본 이꼴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하고 거기에서 뭘 빼자? 소유주에 의한 투자는 빼자. 소유주에 의한 투자라는 건 뭐? 회사가 결국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 입장, 소유주 입장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건 마이너스 시키자. 그죠? 마이너스 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플러스 시키자. 분배는 뭐?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거. 결국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자본이 감소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결국 이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은 마이너스 시키고 거기서 만약에 주식에 대한 이런 자본거래, 주식을 발행이나 배당금 지급되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 주식 발행에 해당하는 소유주의 투자는 마이너스 시키고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는 플러스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법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지금 했던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가 하나가 있네요. 자, 예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화성주식계산은 올해의 기초재산이 500만원, 기초부채는 320만원, 기말재산은 800만원이다. 기말부채는 45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앞에 있는 두 가지가 기초자산, 기초부채고 뒤에 있는 두 가지가 기말자산, 기말부채네요.
자, 단기 중에 소유주의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가 없었다. 올해의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2번. 단기 중에 소유주의 투자 주식 발행이 1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유주에 대한 분배, 배당금이 30만 원 지급되었다. 올해의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먼저 단기 순이익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기말 자본은 자본은 뭐라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시킨 거. 그러면 기말 자본, 요거 기말 자본이 얼마인가? 800만 원이네요. 800만 원. 기말 부채 450만 원. 그러면 결국 800만 원에서 얼마? 450만 원을 마이너스 시킨 게 기말 자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요게 기말 자본이 되고, 기초 자본은 뭐야? 요게 되네요. 기초 자산이 500만 원, 기초 부채 320만 원, 마이너스 시키면은 500만 원에서 320만 원을 마이너스 시키면 180만 원. 결국 얼마?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기말 자본 350만 원에서 기초 자본 180만 원을 마이너스 시켜서 얼마? 17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2번은 이제 우리가 주식 발행이 있었던 거지요. 똑같은 건데, 주식 발행이 1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주에게 배당금 준 게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위하고 똑같은데, 기말 자본 350만 원에서 기초 자본 180만 원을 뺐는데, 거기다 수요주에 의한 투자, 주식 발행 금액은, 한 금액은 마이너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배당금 지급하는 거 3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플러스 시켜주고, 그래서 결과 얼마? 1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절에 넘어가서 봅니다. 자, 포괄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예. 자, 포괄 손익계산서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포괄 손익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액 중에서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손익을 말한다.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합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거기다 플러스 포괄 이제 당기 순익 플러스 거기다가 특별히 이런 아래에서 얘기하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플러스 시킨 거 그걸 우리가 뭐다 포괄 손익 계산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이란 뭐냐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타 포괄 손익은 특정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 평가 손익은 당기 순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포괄 손익에는 포함하는 항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산과 부채 미실현 평가 손익, 미실현 평가 손익은 자산과 부채의 보유기간 중에 가격 변화로 인한 손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을 취득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취득했다가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팔았을 때는 5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처분,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익은 어디 당기순이익에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당기순이익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처분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금융자산을 취득해서 그냥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이 변화됐어요. 100만 원짜리 구입했는데 그것이 150만 원, 50만 원 상승했어요. 처분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다? 단기 순이익에 인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단기 순이익 앞에 손익계산서 표시한 거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어디에는 포함시킨다.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항목을 해서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에는 포함시켜라 하는 것이 이유가 이제 그런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구체적으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 또한 이것은 나중에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평가손익이 실현되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당기손익이 반영될 수도 있고 혹은 반영하지 않고 이익여금에 반영될 수도 있겠다. 이야기예요. 자, 기타 포괄손익에는 이런 것들이 자산재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야,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파생금융상품 평가이익, 평가손실, 해외사업장의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손실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조금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포괄손익계산서 작성된 우리가 사례를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괄손익계산에 산출된 당기순이익에 포괄이익을 더한 총포괄이익의 금액을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단일 표시 방식이 있고요. 분리 표시 방법이 있고요. 네, 단일 표시 방법은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하는 방법. 이쪽에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단일 포괄 손익계산은 우리가 지금 수익이 있고요, 비용이 있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 차감자 손익계산 여기 뭐야? 당기순익 부분 이 부분이 있네요. 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는 손익계산서를 어디까지 표시했어? 요 당기순익까지 표시했습니다. 2,000원까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이제 기타 포괄 항목이 IFRS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공정가치를 중요시한다 했는데 그런 공정가치 등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단기 순익 밑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 해주고 그 밑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토지 재평가익, FVOCI 평가익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라 이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익은 플러스 값으로 했네요. 600원, 500원 더해주고 평가 손실, 외모 환산 손실은 마이너스로 해놨네. 가로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2,000원에다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 600원. 그러면 얼마? 결국 총 포괄이익은 2,6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거를 표 하나에 다 작성했어. 하나로 묶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 표시 방법, 포괄 손익계산서.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분리 표시 방법, 이제 손익계산을 작성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수익에서 비용을 빼갖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하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여기까지 이제 손익계산서를 하나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야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이어서 기타 포괄 손익에서 이제 여기서 별도 요 항목들을 쭉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총 포괄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2,6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 이걸 이제 뭐다 분리형이다 우리가 분리형 손익계산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바쁘게 또 설명을 해봤는데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걸 해봤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양식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뭐와 뭐? 계정식과 보고식. 그래서 계정식은 이제 차변대변 나누는 거. 근데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주로 보고식에 의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보고식은 먼저 수익을 표시하고 비용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안은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뭐다? 이제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당기순이익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있다. 우리가 회계원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적어도 뭐였어요? 우리가 복습병 네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이런 것들. 그죠? 매출 총익에서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요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였어요? 자, 매출 총익은 뭐에서 뭘 마이너스 시킨 거? 매출 총익에서 매출원가를 마이너스 시킨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총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마이너스 시켜. 그럼 뭐가 계산? 영업이익이 계산돼.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다가 금융수익과 기타 수익은 더해지고 금융비용과 기타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줘. 그럼 뭐가 계산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계산돼.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도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계산돼.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네 가지 손익계산서가 이런 용어는 좀 외워두세요. 한번 다시 네 가지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가 매출총이익, 두 번째가 영업이익, 세 번째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네 번째가 당기순이익. 자, 당기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IFRS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무슨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작성한 것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에다가, 뭐를, 요런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마지막으로 네 가지에다가, 당기순이익 네 가지에다가 다섯 가지, 뭐가 계산될 수 있다? 포괄이익, 총 포괄이익에서 손익계산서에 다섯 가지 이익이 표시될 수 있도록 내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했었죠. 뭐에서 뭐? 자본비교법,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서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좀 열심히 회계원리 처음 용어를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니까 조금 어렵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 할 텐데 회계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주 나오는 용어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빨리빨리 익숙해서 암기를 시켜줘도 해도 좋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